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준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퇴직을 해가지고 명예교수가 됐습니다. 오늘 사회자 선생님도 또 경희대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경희대로 전원해서 오실 줄은 몰랐고 이렇게 됐고요.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좀처럼 잘 뵙지 못할 이제 여러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들 많이 오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 말씀이 또 어떤 좀 더 넓은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재 매니페스토 총장님은 사실 20년 됐다고 오늘 다시 새삼 놀랐는데, 처음 이 단체 매니페스토를 만들었을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라미싱한,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0년 동안 이렇게까지 큰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게 될지는 잘 몰랐고, 제가 이제 시민의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시민의회적 발상,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이제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 매니페스토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시민의회적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주 총장님 처음 이 단체를 만들 때부터 시민의회적인 발상을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같이 일하셨던 그 오연순 박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가 이제 20년이 돼서 이처럼 그 대단한 행사를 늘 할 수 있고,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하면은 많은 주요한 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단체로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개헌 문제에 관해서 오늘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라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광재 총장님이나 그리고 매니페스토 자체가 시민의회의 발상을 일찍부터 잘 알고 계셨던 쪽이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개헌은 지금 어제 오늘 뉴스를 보더라도 일단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아까 이 혐오와 갈등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 같다 이런 거고, 한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국 경우 종합적으로 담아줄 틀은 헌법입니다. 헌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이 여러분 1987년도 겨울에 합의를 해서 8인 회의, 여야 8인 회의가 87년에 이제 항쟁 민주화로 끝난 다음에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그 헌법 아니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동안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개헌이 되지 못했고, 개헌을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하자가 아니라 개헌을 하는 이유는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기본 원칙들, 방법들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특히나 요즘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 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 이건 대외 관계와도 관계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근 40년 동안 못했단 말입니다. 못한 게 왜 못했느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몰라서 못했느냐라기보다는 우선 현행 헌법이 개헌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 의원, 최적 의원의 과반수 발의에 따라서 상정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 3분의 2, 제적위원회 3분의 2 동의가 있을 때 국회 통과가 되며 이 법안이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서 전체 유권자의 절반 과반 참가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예요. 그동안 이 개헌에 관한 그 발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안으로 발의를 했어요. 그러나 국회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그 본회의 상정을 했지만은 참석이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처리조차 안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있던 때입니다만은 3월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떻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수의 과반이 148명이었는 모양입니다. 300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148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초점은 원포인트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국민들의 발의에서 하자라는 한 포인트만 추가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법안이었거든요. 헌법 개정안이었는데 이것도 불발됐습니다. 어떻게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는 했지만은 3월 달에 발의는 했어요. 그러나 4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총선 판도가 확 달라지니까 또 그때 야당이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국회 상정조차 되지 못했어요. 위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국 지금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국회의원 절반 과반의 발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한번 해봤다 어쨌든. 근데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준다?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87년 헌법 이후로 국회에서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했던 사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우리 헌정사에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가지고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이 탄핵 절차도 이제 헌재 과정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두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탄핵보다 더 어려운 게 개헌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개헌을 못했습니다. 그 절차들을 대통령이 해도 안 되고 국회가 해도 안 되고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87년 이래로 앞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만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정말 이 개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 방금도 옆에 계신 이강희 의원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개헌특위 언제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위안을 받는데 이게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개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이 헌법 문제는요. 이 개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허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헌법에서 그런 국민이 통합이 필요한 상태에서 최대한 통합을 이루면서 개헌을 이룰 것인가라는 간단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 헌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되고 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특히 여러분 지금 세계 헌법 중에서 제일 오래된 헌법 이 미국 헌법입니다. 1788년에 그 헌법제정회의가 소집해가지고 1789년에 이게 해당 주 동의들을 다 얻어가지고 통과됐으니까 200년 넘었잖아요. 200 몇십 년이 되는 그런 헌법인데 미국 헌법은 그 개정이 없습니다. 본문은 개정할 수가 없어요. 일자 일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그 개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어멘드먼트라고 하죠. 일종의 수리 보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항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 몇 조가 지금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헌법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788년에 합의한 그 헌법은 일자 일구를 고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역시 미국 헌법은 이런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있어. 안 흔들리잖아. 안 고치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2008년 기억합니다만은 그 전 상원 의원이 한국을 오셨어요. 마이크 레벨이라고 하는 분이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보니까 그 국민들이 살아있고 미래가 있다. 근데 미국은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렵습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많은 역동성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은 헌법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도 노인이었습니다. 80대 초반에. 근데 헌법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때만 해도 그때가 2007년, 8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이게 헌법상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권력구조 구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까지 정말 산처럼 쌓여져 있는데 그 문제를 직접 손볼 수가 없어요. 미국 헌법을 그런 법문 개정, 그러니까 헌법 법문에 대한 그 손을 대기 시작하는 그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 개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마찬가지다. 개헌 꼭 해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서도 현재 개헌이 그토록 지금까지 어려웠다. 왜 어려운가? 이게 일단 현재 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통령도 국회에서 개헌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3분의 2 합의를 이룬다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현행 헌법에 따라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합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헌안이 국민 통합적인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그런 결론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인데요. 사실은 이런 고민이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제도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러분 시민의회라는 걸 들어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들어본 분들은 시민의회라는 것도 어디 이제 선진국 어느 나라 유럽이나 어디서 미국 같은 데서 해가지고 유명해져서 한국에 들어온 제도겠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그 시민의회, 특히 개헌을 시민의회에서 한 경우가 있는데 아일랜드가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촛불 시위가 있었던 2016년 겨울입니다. 2016년 17년 사이에 아일랜드 실제로 시민의회를 통해서 개헌을 했어요. 시민의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의 어떤 인구 분포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미니 퍼블릭, 공중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전국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어떤 지역, 성별, 소득 이런 수준에 따라 가지고 통계적으로 추출을 해냅니다. 500명을. 그걸 2배수, 3배수로 해가지고 그걸 500명을 끝까지 충원시켜내는 방식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이 시민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그걸 했습니다. 2016년에 17년에. 그래서 많은 한국 그 분들도 시민회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회라는 말 자체부터가 한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발상도 한국에서 제기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2000년 초반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처음 제기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광 총장이 매니페스토를 만들 때도 그런 발상을 결합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처음 제기했을 때의 문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진짜 민주화는 선거에 의해서 야당이 집권을 할 때 가능하다고 정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국제학계에서 한국에서 진정한 민주화가 된 시기는 이제 그 97년 선거, 1997년, 8년부터 시작된 때부터를 한국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정부를 표방했죠. 그러니까 들어섰지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회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의학 분업 같은 경우 또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는 부안 핵폐기장 폐기 문제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의회적인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제안이 한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아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잘 정제해서 진행하면은 파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발상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후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민의회라고 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학회에서 보니까 유럽에 있는 OECD에서 한 데이터뱅크가 있어요. 연구팀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민의회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인용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733개의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민의회가 운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도 놀라운 것은 733개라고 했습니다만은 733개의 전국 및 지방의 여러 의제를 가지고 진행된 시민의회 중에서 단 한 개도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참여위원들 간에 위원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폐기되고 합의문 없이 끝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733개 중에서.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제기한 사람에 속합니다만은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은 이런 정도 안정성을 보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 그걸 학회에 보고하면은 그 실험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2개, 3개, 4개, 10개 해도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것은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진리에 가깝게 취급을 하죠. 우선은. 그런데 시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재 733개의 사례, 주로 유럽 위주로 된 그런 사례들이고 한국 사례 같은 경우 많이 반영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5개가 반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 소위 공론화위원회만 하더라도 70회가 넘습니다. 그 밖에 여러 지자체 단위에서 한 시민의회 방식을 합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733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공론화위원회 해가지고 중간에 파장 나가지고 싸우다가 끝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하나의 어떤 가설에 따른 실험을 했는데 그 사례를 1000개를 계속 되풀이해 봤는데 계속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엄청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개헌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쌓여있는 과제들도 있고 또 요구도 크기 때문에 개헌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21페이지 이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아일랜드에서 그런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시민의회 5개 조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2개 조항을 국민투표까지 가가지고 고쳤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개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헌을 하면 5개 조항이 아니라 헌법 전체를 손봐야 되고 조항이 지금 몇 개가 될지 모른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20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쟁점 조항이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페이지로 가면요. 지금까지 87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그러면은 아까 대통령도 그 개헌안 제안을 하고 여러 부분에서 했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2000년 이후 국회에서 설치되었던 개헌 자문위원회를 제가 이제 뽑아봤어요. AI에 물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세세한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에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를 일단 구성합니다. 전문가들과 그리고 주요한 개헌 의제를 제기하는 여러 직능 단체들, 사회 단체들 뽑아가지고 거기서 논의한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는 제일 오래 근 1년 동안 논의를 오래 했던 게 2017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20대 국회 헌법 개헌 특위죠.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해서 그러니까 헌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두툼한 보고서를 냈어요, 연말에. 그래서 1, 2소위원회로 나누어 가지고 1소위원회는 이제 3개의 큰 헌법에서 분과, 2소위원회 3개 큰 분과를 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그리고 주요한 여러 그 여론 단체들, 직능 단체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헌법이 오늘 제기되고 있는 이 지방자치라든가 디지털 기본권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헌법 논의에 일단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논의가 들어가면 그냥 된다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충분한 숙의, deliberation이라고 합니다만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했을 때 과거 87년 같이 8명이 모여가지고 각 당의 보스들이 명령해 준 대로 해가지고 합의해 버렸다. 이런 과정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회적 방법으로 하되 이런 방식으로 국회 이 개헌특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광희 의원님한테도 개헌특위 언제 소집합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개헌특위가 이런 과정을 주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말이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게 이미 올해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2개의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안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 과정을 국민들이 함께하는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헌법 개정을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발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 3개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빨리 올 초까지 하자라는 것이어서 이미 시효가 넘어갔습니다. 2개 남아있는 것은 하나는 김종민 의원 등 17년이 발의한 24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안의 핵심은 그렇게 자문위와 그리고 시민의회 방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방식은 김성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같은 법률안입니다.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국민 발의를 받아서 몇십만 이상이 발의를 하면은 그걸 논의에 끼워서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개의 안이 모두 맞습니다. 이 시민의회를 통해서 국회 개헌특위가 주도하는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가 안을 정리한 그 안을 해주되 동시에 아울러 여러 가지 온라인을 열고 동시에 개헌의 직접 발의를 일정하게 법률 안에서 정해서 개헌 발의가 된다고 해서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 헌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절차법에서 어느 정도 수가 하면은 이 논의 틀 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의회와 의원들이 논의하는 이 자리에 그 직접 발의한 데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개헌특위가 결과로 갖게 되는 개헌안은 합의에서 개헌특위 안에서 일단 3분의 2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이고 개헌특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이 국회의 3분의 2를 얻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으며 부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